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으로서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선 서브젝트를 하나 드리면 이건 대한민국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체성을 갖고 독립된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인데 사실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넘어서서 이 스테이블만큼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빌드업이 조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그 지식 수준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유튜브에다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만 쳐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손쉽게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나에게는 소음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이 아예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다 해석한다라는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환경에서는요. 그 첫 번째 여러분들께 던지는 질문인데 그 금융시장이라고 하죠.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오늘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서의 환경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그 각 국가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는 핸드폰 하나 갖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중심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어를 한국에 국한해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따가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겠지만 그 전 세계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세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항상 글로벌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산 비중입니다. 이 세상은 어쨌건 인간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들은 매일 똑같이 돈을 소비하고 삽니다. 그 돈이 융통되는 금융시장이 과연 어떤 비중으로 갖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맨 마지막에만 제가 지금 아덜스를 1.3%를 블랭크를 하지 않았고요. 그 밑에 네 번째 2%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블랭크를 했습니다. 뭘까요? 전 세계 2%밖에 존재하지 않는 금융.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네. 네. 핀 누구예요? 그러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네, 캐시입니다. 캐시.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것만이 캐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는 현금성 자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낯설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요? 캐시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이 글로벌 트렌드를 지금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빌드업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사고를 열어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 중에 제가 왼쪽 위에 계속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미국이 하면 된다라고 적어놨네요. 아시겠지만 제가 제 금융강의나 인문학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병합해서 이해를 하시면 왜 미국이 하면 될까요? 센 놈이 큰 목소리로 주장하면 됩니다. 근데 세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군사력,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는 한정적인데 그 사람의 양이 늘어나면 목소리는 크게끔 됩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목소리 큰 애들이 누구예요? 업데이트들이 안 됐구나.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 중국의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2등이 중국, 3등이 우리나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8년 만에 우리 신생아 출산율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이 넘은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 3등이 미국입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인구만 많다고 해서 인도가 지금 세계 패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가 같이 따라붙어야 돼요? 돈이 이제 따라붙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보수적인, 우리 되게 보수적인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잘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의 사고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종교, 문화, 철학 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유연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1 더하기 1은 2지 라는 사고를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즉 많은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1이라면 그건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경제를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맨날 경제학 원론에 있는 그 주제만 갖고 그 학문만 갖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더 가봅시다. 자, 현금이 2%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맨날 돈돈거리죠. 그 3등 6.1
큰일 났네요. 이렇게 하면 2시간 안에 못할 것 같은데 6.1%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금융자산으로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부동산. 부동산이에요. 어쩜 그렇게 다 피해 나가니? 네,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부동산이 6.1%. 맞습니다. 아까 한 분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현금이라 했더니만 부동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동산 자산이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전 세계 6.1%밖에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구나. 부동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건 그 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돈이라는 게 되게 많구나. 여기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전 세계 6.1%밖에 없는 포지션에 부동산 자산을 대한민국은 여전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환경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후진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의식 구조 자체가 후진국에 원래 있는데 그거를 계속 고집부려봤자 세상은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이 본 적 없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건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지금 결국엔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올릴 거냐 내줄 거냐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뭐 이거 갖고 지금 오늘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부동산밖에 본 적이 없고 부동산밖에 한 적이 없고 마지막 부동산밖에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6%밖에 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때 말씀드리는 금융은 이것과 이것으로 구성된다. 2등이 뭘까요? 네,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 세계의 부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이 주식을 대한민국의 유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 우리는 지금 커서 아직도 돈에 대해서 1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오늘은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코인이 주식과 가깝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느냐? 커플링과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과연 이 코인을 위험자산으로 보느냐 안전자산으로 보느냐의 관점 또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위험자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식으로서 지금 제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코인과 주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코인은 무슨 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뭐 1등? 네, 채권입니다. 안 보는 사이에 공부 좀 했나 보네. 자신 있어 보인다. 채권입니다. 54.2%전 세계 금융의 절반 이상이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통장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채권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주식조차도 어떠한 특정 종목을 매수를 또는 매도를 한 이후에 너의 행동에 대해서 30분도 아니고요. 한 10분만 설명해봐 라고 해도 그 10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의 60%가 넘는 60% 가까이 되는 이 채권에 대해서 99.9%는 죽을 때까지 채권 이해 못하고 죽는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사실상 돈이 계속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적으로 보지 말고 포지셔닝이 많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규모가 크다는 거, 규모 경제라고도 하죠.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맞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채권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은 뭐예요? 채권 시장이죠. 근데 우리는 채권 시장을 한 번도 본 적도 한 번도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누가 할까요? 개인이 안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기관들이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식들 해보셨겠지만 저는 아직도 매매를 할 때는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만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개인들의 심리와 정반으로 가면 사실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개인의 심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배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나 외인 투자자들은 우리의 대한민국 개인들하고는 완전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기관들은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개인들은 채권을 안 갖고 있죠. 여기서 아주 뒤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채권을 사지 않고 은행을 씁니다. 코인이라는 게 처음에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중앙은행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 역시나 그 기득권자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깔보고 개무시하는 겁니다. 왜? 너네는 어차피 그렇게 할 거니까. 채권 시장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데 채권 시장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맨날 은행만 타졌던 너네들은 이번에도 또 그럴 거야. 왜? 그 반대의 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활용하는 무서운 존재가 미국이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채권입니다. 채권만 하더라도 2~3시간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채권은 단순히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빚이죠, 빚. 아까 어떤 분께서 뭘 가장 많이 갖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빚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었어요. 돈은 빚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빚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이 코인까지의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이 앞에 말씀드리는 금융의 기초까지만 들으신다고 하면 다음에 제 강의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채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부, 기관, 돈이 필요한 주체가 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임의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야 되는 게, 우리 요즘에는 이제 일렉트릭 머니까지 왔기 때문에 페이퍼 머니를 전혀 사용하지 않죠. 근데 이제 뭐 아주 저연령자들 아니면 다 페이퍼 머니를 옛날에 지갑에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 페이퍼 머니는 종이로 이루어져 있죠. 그 종이가 돈이라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누가 그렇게 하기로 했죠? 누가 그렇게 만든 거고, 그것은 찢어버리면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왜 인생이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그 돈이라는 것에 목에 매달아 그걸 남의 주머니에서 가지고 오는 게임을 노동력으로서 대체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냥 돈이 왜 많아야지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더 값진 것을, 내가 조금 더 편한 것을, 시간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본질을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정부나 기관이나 개인이 이 종이 쪼가리에다가 적어놓은 숫자 또는 글자 몇 개를 갖고 인간이 그 종이를 받으며 내가 돈을 얼마를 그 사람에게 주는 행위잖아요. 자, 다시요.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10년 만기가 최장기 채권이니까 그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은행이나 기관들이 그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냥 종이에 적혀있는 몇 가지의 숫자만 갖고. 근데 과연 정말로 이 종이만 갖고 내 돈을 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걸까요? 그 청년들은 모를 텐데 뭐냐면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냥 빌려주기도 해요. 왜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일까요? 그렇지.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러니 이런 종이 쪼가리조차도 없이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뭐뭐 하니까 믿음을 저버리게 된 거죠. 자, 정부가 발행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종이 쪼가리를 받고, 이게 얼마짜리면 금 10억 원, 10억짜리 채권이네요. 그럼 이 발행 기간에 누군가가 10억을 주고 이 채권 종이 쪼가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믿으니까. 그러니까 금융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감정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되게 감정적이에요. 이게 내가 쟤를 어떻게 믿고 저거를 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믿어서 이거를 줬다고요. 근데 이건 빌려준 사람의 입장 말고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빚입니다. 이 종이와 10억이란 돈을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돈은 빚이고 채권도 빚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빚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가치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 보세요. 대출을 합니다. 대출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개인이 은행에게 돈을 빌립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것 같아요? 은행이 갑이야. 왜? 그럼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누가 을이에요? 개인이죠. 전 세계에서 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한 나라는? 그러면 얘 빌려준 거예요? 빌린 거예요? 그럼 갑이에요? 을이에요? 근데 왜 목소리가 커? 지금 우리 변액으로 미국 장기 채권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얘한테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미국한테. 근데 미국이 나한테 성을 내고 목소리를 크게 내냐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 거래에서는 항상 반드시 그 대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대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이자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빌리는 사람이 결정해요? 빌려주는 사람이 결정을 해요? 협의라는 거래요. 그래도 조금 무게중심 밸런스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빌려주는 사람이지. 야, 내가 나한테 좀 돈 좀 빌려주라. 그럼 이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 야, 지금 기준금리 2.5%니까 대출금리 그것보다 조금 높아야 되니까 야, 4에서 통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빌려주는 사람이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그게 너무 부담돼. 그래서 3.5는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유튜브 릴스 보면은 그 자꾸 미국에 있는 그 중고 물품 사는 대머리 아저씨 나오는데 나만 뜨나?
그 아들까지 나와갖고 뭐 아무거나 갖고 가면 딜 해가지고 사요 안 사요 막 이러잖아요. 그 가격을 누가 제시를 해야 되냐고. 어쨌든 그게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지만 밸런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돈 빌려주는 사람이 힘을 더 갖고 있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해야 돼? 3.5에서 해주면 안 돼? 4.4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3.8 이상은 안 돼. 그럼 내가 돈이 급하면 어때? 난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금리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지금 빌린 거죠. 내가 빌렸잖아 대출을. 그럼 금리 결정권은 얘가 갖고 있는 게 맞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은행에 예적금을 드는 건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 결정권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여러분들? 왜 없는지 알아? 아까 얘기했잖아. 어차피 니는 그럴 거니까.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금융에 대한 무지로서 선택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쟤는 어차피 그렇게 할 거야 를 확장하면 지금 미국이 하는 꼬라지에 대한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하더라도 알고는 당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제가 항상 통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뭐? 은행에 안 넣으면 돼. 돈을 안 빌려주면 되잖아. 아니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은행이 돈 빌려달라는데 내가 돈을 안 빌려주면 은행은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빌어야지. 금리를 내가 조금 더 줄게. 나 돈 필요하단 말이야. 돈 좀 빌려줘. 그러면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져요? 금리 이득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근데 내가 빌려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해? 제가 빌려드릴게요. 저 돈 있어요. 저 한 달에 20만 원씩 적금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빌리는 사람이 똥배짱을 부리는 거지. 채권은 자 누가 돈이 필요해요? 정부, 기관, 채권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채권의 금리는 누가 결정을 해요? 채권 발행자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오늘 중요한 단어가 꽤 나올 건데 화폐와 통화. 처음에는 저 조개 따위를 가지고서 물물교환을 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세공장인들, 즉 뭐 가치 있는 것 같은, 그때는 이제 화학적으로 이것이 뭐가 가치가 있는지 몰랐지만 어찌됐건 세공하기 쉬운 어떠한 금속, 발견되어 있는 금속 중에서 은, 금, 철 등을 수요하기 쉽게 세공을 했던 것들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역시나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아무리 가볍게 만들어도 기본적인 부피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금을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생겼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은행의 기초거든요. 재밌는 게 은행에 이 금을 맡겨놨더니, 이 보관소를 맡겨놨더니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저 종이 쪼가리 1100년입니다. 저게 저 종이 쪼가리 같은 것을 영수증처럼 적어서 준 거예요. 너는 우리 금 보관소에 이만큼의 이온스의 금을 맡겨놨어.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머리 좋은 애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소 한 마리를 사야 되는데 이 보관 증서를 가지고 가서 금 이만큼을 들고, 소보다 무거워요? 소보다 무겁지 않겠지, 금인데. 그걸 들고 가서 소 장사꾼한테 주고 나는 손을 받아왔는데 얘가 또 그 금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소를 또 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나 이거 맡겨놓은 거 있으니까 너가 필요할 때 찾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금 보관소에서는 왜 사람들이 맡기기만 하고 찾으러 오지 않지? 시장을 나가봤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나한테 굳이 와서 금을 안 갖고 오고 물물 교환을 이 영수증 갖고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그러면 금은 계속 여기에 있고 내가 발행한 영수증 갖고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 채권을 만들면 어때? 이게 뭐예요? 대출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관되어 있잖아. 담보로. 그 보관되어 있는 금을 담보로 내 영수증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 영수증을 나한테 갚을 때 빌려준 거니 뭔가 조금의 이익을 받아야겠다. 영수증 갖고 올 때 금 요만큼 갖고 와, 요만큼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거를 갚을 때 금을 조금씩 하니까 나의 보관량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늘어나죠. 그게 은행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전통 금융이라고 생각하는 은행의 기초입니다. 금은 한정적이죠. 그리고 금 이꼴 영수였죠. 세상에 돌아다니는 저 빨간색 영수증은 금의 양과 똑같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돈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돈이 무한으로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그래서 대출이자가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힘을 갖는구나. 그래서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국가보다 은행의 힘이 세면 반란이죠. 정부가 넘어가잖아. 그래서 중앙은행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걔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감사하며 금융시장이라는 게 모습을 드러내죠. 중앙은행의 탄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중앙은행 어때요? 느낌이? 베네수엘라에서 돈을 하루 맹종일 멈추지 않고 만들어내면 막 겁나요? 무서워요? 세상 어떤 누구도 관심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만 봐요 지금. 트럼프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머스크랑 화해는 했나, 도대체 AI는 어디로 가고 있나, 걔네들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중앙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어떤 국가에선 금융주권이 없는 국가의 중앙은행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요. 제가 20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2025년도에 4차 산업이 시작된다는 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요. 결국에는 아직도 하나 남은 건 이것이 혁명이 되려면 2차 전지, 배터리 경량화가 들어서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지금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결국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AI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 전통적 금융을 완전히 디지털 금융으로 바꿀 만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없었는데 결국에 하나의 스위치가 켜지면서 세상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에 보세요. 조개에서 금으로 바뀌었던 것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천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몇 년 안에 발생한 많은 것들이 뭐부터 시작했죠? 싸이월드 도토리? 그 옛날에 그 뭐였어? 문자 할 때 옛날에 보아가 설명했었는데 R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처음에 그것이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소비를 하고 그것이 어떤 수단의 페이의 역할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의 형태, 돈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갑자기 눈에 본 적도 없는 도토리. 야, 너 도토리 몇 개 나왔어? 야, 그거 있어야 BGM을 살 수 있고 미니미 룸에 무슨 뭘 액자를 달 수 있고. 근데 그걸 처음 해봤던 어른들은 도대체 도토리가 뭔데 쟤네들은 맨날 도토리 그러고 있어가 계속 형태만 다르지 계속 바뀌었었다고요. 심지어 이제 저는 작년에 이제 저희 회사에 저희 직원들 중에 이제 제일 윗 직원들한테만 그 부모님한테 연말에 선물 사갖고 인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려고 오랜만에 시장을 보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다 현금만 뽑아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가락시장에서 받는 무슨 상품권이 있어요. 근데 그 상품권을 쓰면 10%를 할인을 해준대. 할인이 아니지. 100만 원을 사는데 90만 원만 내면 100을 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럼 그걸 사야겠다 하고 사놨어요. 좀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명절 때는 플러스 5%를 현장에서 또 할인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15%를 선할인 받고 살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러죠? 뭐 지역 화폐 우리는 이미 다른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사용 중에 있었다고요. 대한민국의 화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100원이거든요. 1952년도에 발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2024년 기준 인플레이션 고려한 겁니다. 1952년도의 100원은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이 100원의 가치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1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무언가를 지금 똑같이 페이를 하려면 과연 지금 한국 돈으로 얼마를 페이를 해야 살 수 있는가? 노동력 1을 사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900원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11,000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밸류가 1인 값을 사기 위해서 그때와 지금은 얼마의 가격이 달라졌는가예요. 가치는 같잖아요. 노동력 1, 밸류 1, 가치는 같은데 페이가 가격이 달라진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1952년도에 100원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옛날 화폐여갖고 지금 중고나라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의 100원과 똑같은 100원을 그냥 들고만 있었다라고 하면 나는 그 돈의 가치가 99.9% 없어졌다고요. 통화와 화폐는 다릅니다. 화폐는 적혀있는 돈의 숫자를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 밸류는 바뀌지 않아요. 숫자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99.9%였는데 그러면 미국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그 가치를 보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는 완전 달라지는데 미국의 달러는 1913년 근본위제 때 만들어졌습니다. 1913년도의 1달러는요. 지금 2024년 그 가치는 0.04불 4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96%가 떨어졌고요.
예일 기준으로 96%가 마이너스여서 그렇지 저한테 주식 배우분들은 알겠지만 절반 50%가 떨어지면 원금이 되려면 몇 퍼센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요? 100%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때 표현의 퍼센티지 방법과 플러스 때의 표현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지금 0.04센트라는 건 1불의 가치로 만들려면 도대체 몇 프로의 수익이 있어야 되냐고요. 2500%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500%의 수익, 내 돈의 밸류를 높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냥 가만히 뒀더니만 100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노력해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해져 있는 가격, 화폐의 밸류를 저렇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달러니까 우리 기축통화라는 거 잠깐 가봅시다. 자, 기축통화. 이게 옛날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최근 100년 동안 달러가 근본이 이제 1913년부터 현재까지 100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돈이 많은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욕심이 있고. 그러니까 가장 센 나라 미국도 지금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지, 전쟁이지. 농구장에서 형들이 갑자기 야, 일로 와봐. 왜? 몇 학년이야? 저 1학년인데요. 너 얼마 있어? 야, 친구인 척해. 아니, 키가 이만큼 큰데 어떻게 친구인 척해? 그리고 그냥 그걸 삥 뜯기고 그랬어요. 돈 버는데 제일 쉬운 거는 삥 뜨는 거고 전쟁에서 약탈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 그럼 미국이 지금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윤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이란처럼 뭔가 해야지 폭격을 할 수 있고 힘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은 지났다고요.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옛날에 얘네들은 다 전쟁으로 지금 패권을 가졌고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거지. 지금 미국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이 지구는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이념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 그것밖에 이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지금 미국이 이 패권을 갖고 있는 건 달러가 전 세계 돈의 기초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해외 근데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하나 중에가 그게 환전이죠. 왜 해요? 그 나라에서 돈을 쓰려고 그냥 가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힘이 없는 돈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힘이 적잖아요. 그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내가 만약에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 국민이면 그냥 베트남 가서 달러 써도 돼요. 그냥 원화로 가져가서 원화를 현지에 있는 익스체인지로 가면 거기서 우리나라 돈을 평가를 어떻게 해줘요? 내가 원하는 만큼 막 잘해줘요? 아니면은 객값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외국 가면 도착하면은 지부장님 환전은 어디서 해요? 그럼 난 또 좀 하고 오라고 그랬잖아. 아, 또 못했어요. 뭐 어디 시장을 가요? 어디가 싸요? 호텔이 싼가 뭐하나 여행 내내 환전 갖고 얘기를 해. 그 우르르 몰려가고 막 네이버를 찍어보고 여기가 맞냐, 뭐 1원이 뭐냐, 2년 맞냐, 저기가 싸냐, 저기는 검은 데다, 뭐 호텔에서 하자. 이게 항상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죠? 카드 쓰면 되잖아요. 수수료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 전 세계 어디서나 화폐의 기준이 되는 우리는 이제 원달러라고 하기도 하고 주식에서 지표 중에 달러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달러 인덱스를 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냐, 낮냐. 트럼프는 달러가 약세이길 바라겠어요? 강세이길 바라겠어요? 둘 다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때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 때는 저랬으면 좋겠고 근데 결국엔 이 기축통화의 힘은 달러 강세를 지향한다고요. 달러의 힘이 셌으면 좋겠는 거야. 그 달러의 힘이 세다는 건 전 세계가 달러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든 금융을 미국 기업하고만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똑같은 건데요. 제가 이벤트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출산율이 0.63명인 걸 우리만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이 내용을 우리만 그냥 이러고 있어. 왜일까요? 우리의 금융 환경은요 전 세계적으로 다 클래스예요. 유럽도 우리 같은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 예금 출금하려면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 야 수정아 500만 원만 뽑아. 그럼 그냥 네 뽑아 오잖아요. 제가 도이치뱅크였어요. 야 수정아 500만 원 뽑아와. 네 10일 걸려요. 예약해야 돼요. 예금 뽑으려면. 그러니까 이거 금융 시스템이고 이거에서 더 큰 게 이제 금융 환경인데 우리는 금융 환경이 너무 좋으니 지금 느끼질 못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지금 들썩들썩 거린다고요. 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근데 그 베이스 안에서 걔네들은 금융 주권을 잃어버린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두가 아 그냥 달러 쓰지. 근데 또 달러를 대놓고 쓰기는 또 못해요. 그 이제 정부의 컨트롤이 들어오니까. 이제 일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개인 간의 기업 간의 국가 간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뺏으려고 한다고. 조세가 필요하니까 너랑 나랑 이렇게 돈 거래를 했어? 이거 갖고 와. 우리도 내잖아요. 은행이랑 너랑 이런 거래를 했어? 15.4% 갖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 어느 국가는 30%, 어느 국가는 40%, 50%까지도 뺏어 온다니까요. 정부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럴 거에는 주권 따윈 필요 없고 야 그냥 우리 일본 치아받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국가의 어떤 사람은 아 이럴 거면 그냥 달러 쓰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게 이제 기축통화 국가의 힘이라고요.